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자, 2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2부는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꼭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이명환 기자가 뽑은 지난 한 주간 김종필 TV가 주목한 실온 칼럼 세 꼭지 이렇습니다. 첫째, 코로나 방역에서 놓친 기회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께서 보내주신 신문로 칼럼입니다. 두 번째는 4.7 보궐선거가 남긴 교훈. 남봉호 내일신문 논설 주간 4월 8일자 내일실론에 올린 실론입니다. 마지막 꼭지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안찬수 내일신문 편집위원이 4월 9일 내일실론에 올린 칼럼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명환 기자가 여러분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이명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내일신문 좋은 칼럼과 또 실론에 담긴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는 먼저 4월 6일 날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의 의료관리학 교수가 내일신문 신문로에 출고를 한 코로나 방역에서 놓친 기회들이라는 칼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거의 4차 대유행과 유사한 4차 대유행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방역망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나 방역 당국이 시작한 우리 백신 접종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는데 백신의 효용성 문제를 가지고 접종이 중단됐거나 아니면 백신 공급망 이 확보의 지금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당초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가 크게 세 가지 점들을 들어서 우리 정부와 방역망이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좀 아쉽더라라고 지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칼럼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 교수가 지적한 내용이 작년 9월 15일 날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유수의 해외 백신 제조업체들이 백신을 만들어내서 이제 선을 보였을 때 우리 정부가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 정책이 조금 뒤떨어진 것 아니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을 때 당시에 정부가 내놓았던 답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선구매 계약이라는 게 해당 백신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을 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가 되면 그걸 확보를 해서 백신의 안전성도 살리고 재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보통의 일반 물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맞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재정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따지고 보니 다른 나라들이 백신을 공격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백신 확보전에 나섰으면 지금 우리의 최근의 활동 역량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과거에 우리가 메르스라든가 코로나 초기의 대응 방식을 보면 과도할이 많지 엄하고 혹은 촘촘한 방역망을 짜야 한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엄하게 대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한 번쯤 그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섰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12월 15일 날 이른바 2차 대유행 가능성이 거론이 됐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때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1000명 넘어섰을 때 공공 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이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에도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도. 그래야 중증 환자들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왔는데 당시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은 공공 분야의 이 방역 병상이라든가 이런 게 여유가 있는데 이걸 민간 분야로 확대를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감을 줄 수 있으니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민간 분야에다가도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왜 적극적으로 나설지 않았을까? 그러면 치명률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었을 거다라는 이제 전문가의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올해 3월 8일 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정부가 이제 마련을 했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거꾸로 또 이제 경제를 살리는 분야하고 방역망을 유지하는 분야가 두 개가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건데 새로 만든 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는 기존의 방역망에서 거리두기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하거나 세분화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분야에 좀 방점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 역시도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거꾸로 방역에 대한 대응도 늦어지고 이 사회적인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도 대응 체제가 좀 느려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내렸는데 결국 이제 김 교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너무 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성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국민 비판을 받을 텐데 라는 이런 너무 정부 차원의 안전한 길만 찾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우리 안전을 다루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과도하거나 그런 평가를 받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일면 기사와 관련된 4.7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4월 8일 날 우리 내일신문의 남봉우 논설주관께서 내일 실론으로 4.7 보궐선거가 남긴 교훈이라는 실론을 이렇게 이제 내주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과 야당의 표 차이가 거의 두 자릿수, 그러니까 20%,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28%, 서울시장 선거는 18%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민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 한 자릿수로 붙었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변이었을 건데, 그런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당 안에서는 3월 2일 날 참여연대와 민변 측이 LH 관계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의를 하면서 이 영향이 보궐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남봉호 논설주가는 그게 분명히 하나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하게 그건 있는 것인데 더 큰 거는 불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찾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졌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어떤 갈등 문제, 부동산 등 각종 정책,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다수결 만능주의에 따른 일방통행, 그다음에 일상화된 내로남불, 공정의 가치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의 실력을 의심하게 되고 또 여당이 왜 당초 본인들이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라든가 공정성 이걸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반대하고 타인에게는 엄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계속 보여왔던 것들 이런 것이 결국은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크게 첫 번째는 오만은 심판을 부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선거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내용인데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대선 이후에 대통령 선거 여당이 이겼고 그 다음 지방선거 여당이 완승했고 총선에서 180석 얻었고 그러면 벌써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이어서 3번 하면서 결국은 지방 권력, 행정 권력,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 권력까지 이렇게 3개 권력을 다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뒤에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그래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제 이 네거티브 선거운동. 물론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 후보에 대한 검증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분히 국민 눈에는 이게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장점 이걸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야당에 대한 공세 중심으로 가고는 이런 선거가 글쎄요 이제 여당은 그거를 근거로 지지율 차이라든가 이런 걸 좁힐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막상 드러난 표심에서는
선거 전에, 그러니까 그 투표 전에 보여줬던 여론조사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로는 승부를 뒤집기는 어렵다. 이거를 이제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무조건 여당한테 잘못된 것이냐? 오히려 1년 전에 이런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 아는 것이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에게 다 경고와 격려를 안긴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본인들의 교훈으로 삼는 측이 다음 선거에서는 유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네, 마지막 꼭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월 9일 날 우리 안찬수 내일신문 경제편집위원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이라는 내일시론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앞서서 일면 좋은 기사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우리 상장사들이 매출액은 다소 줄었는데 긴축 경영으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소폭 증가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세계는 말 그대로 신산업 혹은 나라의 경제 부를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 패권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호출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뉴스에서 이제 여러 번 보셨을 것인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경쟁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생산 능력 점유율 뭐 이걸 따지고 보면 대만이 22.9%로 1위, 한국이 21.4%, 그다음에 중국이 17%, 일본이 15%. 공교롭게도 아시아 국가가 다 지금 이 상위권에 다 몰려 있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반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5G로 얘기되는 미래통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분야 뭐 이런 것들에 다 기반이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점유율이라든가 본인들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한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미국 또한 중국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서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과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고 관련 분야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미국과 멀어지지 않고 또 중국과 이렇게 특별히 멀어지지 않는 이런 중간에 이른바 이제 줄타기 뭐 이런 것들 외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게 무작정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탁월화된 이 기술력 격차, 이른바 이제 초격차라고 얘기하죠. 이걸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른바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지원 정책들 혹은 4차 산업 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리만 요란하게 할 게 아니라 반도체 관련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업 그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못하는 분야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같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장면들을 우리 이제 안찬수 논설위원이 경제편집위원이 내일실론에서 강조를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이명환 기자, 일면 기사 엄선하고 실온 칼럼 엄선하고 했습니다. 예, 디테일한 설명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 서비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구독, 2. 좋아요, 3. 전파, 4. 공유. 네.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